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목요일만 되면 아린이가 달라집니다. 평소 화장을 담백하게 하던 사람이 입술에 윤기가 흐르는 립글로스를 발라주죠. 향수도 평소 쓰던 것과는 다른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오늘 PT 가야 해서 좀 늦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서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할 때 기분을 내려고 그러나 보다 싶었어요. 여자들이 운동복 하나에도 신경 쓰고 화장도 하고 운동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PT를 받으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린이는 집을 나선 지 3시간이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샤워하고 사우나도 좀 했어. 라고 하지만 머리가 완전히 마른 상태로 돌아오는 게 좀 이상했죠. 사우나를 했다면 머리라도 조금은 축축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그냥 놓고 화장실도 가고 샤워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체 인식 잠금을 걸어 놓더라고요. 요즘 해킹이 많다고 해서 보안을 강화했어. 라고 하는데 정작 제 앞에서는 잠금을 푸는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카카오톡 알림이 오면 재빨리 화면을 뒤집어서 내용을 볼 수 없게 하고 급하게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뒤집어 놓죠? 회사 단톡방이야.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라고 하면서 웃어 넘기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샤워할 때도 예전에는 제가 양치질하러 들어가거나 화장실을 쓰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휴대폰까지 들고 들어가요? 혹시 급한 전화 올까봐 라고 하지만 샤워하는 동안 전화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왜 들고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의심스러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어요. 그냥 제 오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운동에 진심이 되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린이가 PT를 받으러 나간 다음에 딸 별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별이 옆에 앉아서 같이 숙제를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별이가 고개를 들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목요일만 되면 다른 향 나는 거 알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도 느낄 정도로 뭔가 평소와 달랐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향이 어떻게 다른데? 하고 물어보니까 평소에는 엄마 냄새인데 목요일에는 뭔가 달콤한 냄새가 나. 그리고 입술도 반짝반짝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직 화장품이나 향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변화를 느꼈다는 건 정말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날 밤 아린이가 돌아왔을 때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확실히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나갔던 것 같은데 돌아올 때는 화장이 다 지워진 상태였어요. 운동하느라 땀을 많이 흘려서 클렌징까지 하고 왔어.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럼 향수 냄새도 같이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전히 달콤한 향기가 났습니다. 마치 새로 뿌린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의심들이 계속 쌓이면서 제 마음도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린이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생각도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아린이의 행동을 관찰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린이의 가방을 몰래 확인해 보기도 했어요. 평소에 쓰지 않던 립스틱이 들어있었고 새로운 향수 샘플도 발견했습니다. 운동복 대신 예쁜 원피스가 들어있는 것도 이상했어요. PT를 받으러 간다면서 왜 원피스를 가져가는 걸까요? 질문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 배송 파트 김 기사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개인적으로 할 말씀이 있어서요.
평소에 과묵한 분인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사무실 구석 복사기 앞으로 따라가서 들어보니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합정동 쪽 배송 나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조현우 대리님이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걸어가시더라고요. 모텔 옆 골목길에서요. 김 기사님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부장님 부인분 같던데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작년 회식 때 뵌 기억이 나서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조현우는 저희 회사 영업팀 대리로 제보다 7살 어린 후배거든요. 입사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영업 실적도 괜찮고 성격도 활발한 편이에요. 그런데 아린이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혹시 시간대 기억나세요? 하고 물어보니 오후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그 근처 업체 배송이 있어서요. 제가 아린이한테 물어본 PT 시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린이는 보통 목요일 오후 2시 반에 집을 나서서 6시쯤 돌아오거든요. 김 기사님 말씀을 듣고 난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같이 걸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아린이는 조현우를 알고 있어요. 작년 회식 때 한 번 본 적이 있고 제가 가끔 회사 이야기를 할 때 조현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마주쳤으면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겠죠. 하지만 모텔 근처라는 게 걸렸습니다. 그냥 우연한 만남이라면 굳이 모텔 골목까지 같이 걸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린이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늘 PT 어디서 했어? 합정 쪽 새로 생긴 곳에서 했지. 합정 쪽이면 어디쯤? 나도 아는 곳일까? 잘 모를 거야. 작은 개인 스튜디오거든. 더 자세히 물어보면 이상해 보일까 봐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더 커졌어요. 다음 날 아린이가 출근한 후에 아린이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확인해 봤습니다. 팀원이 카드 사용 내역은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기록을 보니 확실히 합정역에서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합정역에서 내린 시간이 오후 2시 45분. 그리고 다시 합정역에서 탄 시간이 오후 5시 10분이었어요. 중간에 다른 역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럼 2시간 반 동안 합정역 근처에서만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만약 정말 PT를 받았다면 1시간이면 충분할 텐데 나머지 1시간 반은 뭘 한 걸까요? 그리고 김 기사님이 조현우와 아린이를 본 시간이 오후 3시쯤이었다고 했는데 정확히 그 시간대에 아린이가 합정역 근처에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PT를 받으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하고 샤워까지 해야 하는데 중간에 길에서 조현우와 만날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PT가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조현우도 기혼자입니다. 부인이 박미정이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정말 아린이와 조현우 사이에 뭔가 있다면 박미정 씨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만 의심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 것 같았어요. 김 기사님께 다시 연락해서 혹시 다른 걸 본 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날 말고 다른 날에도 본 적 있으세요? 생각해보니 한 번 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김 기사님의 기억을 더 들어보니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장소에서 두 사람을 목격한 적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린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평범하게 저녁을 준비하는 아린이를 보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12월 셋째 주 회사 가족 동반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 직원들이 가족을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하고 간단한 게임도 하는 자리예요. 아린이는 처음에 바쁘다고 안 간다고 했는데
제가 별이도 가고 싶어 하니까 함께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사실 조현우와 아린이를 한자리에서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연회장에 도착해서 보니 조현우도 부인 박미정 씨와 함께 와 있었어요. 박미정 씨는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단단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도 좋은 편이고 표정도 차분하더라고요. 조현우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눈에 띄었어요. 부인 앞에서는 좀 더 얌전해지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조현우도 그런 타입인 것 같았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테이블 배치를 보니 저희 가족과 조현우 가족이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우연인지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린이와 조현우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어요. 서로 인사도 자연스럽게 하고 대화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린이가 조현우를 쳐다보는 시선이 좀 길었고 조현우도 아린이가 말할 때 유독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그리고 조현우 손을 보니 결혼 반지가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반지 자국은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반지는 끼지 않았어요. 귀여운 남성이 가족 행사에 와서 결혼 반지를 빼고 오는 게 정상일까요? 박미정 씨와 조현우의 관계도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부부라기보다는 동료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화할 때도 서로 눈을 잘 맞추지 않고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와는 대조적이었죠. 아니, 사실 저희도 요즘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조현우 부부보다는 자연스러웠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복도에서 박미정 씨와 마주쳤습니다. 박미정 씨가 저를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부장님이시죠? 현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조 대리가 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박미정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더라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연회장에서 좀 떨어진 복도 끝으로 가서 박미정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부장님도 느끼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제 남편이랑 부장님 부인 말이에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제 의심이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고 반문했더니 박미정 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제 남편이 요즘 목요일마다 핑계를 대고 늦게 들어와요. 거래처 미팅이라고 하는데 거래처에 확인해보니 그런 미팅은 없었어요. 그리고 법인카드 내역을 보니까 이상한 곳에서 결제한 기록도 있고요. 박미정 씨의 말을 듣고 있자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요일이라는 요일까지 일치했거든요. 저희도 한번 해보시죠. 박미정 씨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네? 저희도 맞바람 한번 피워보시죠. 어차피 쟤네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건 좀 하려는데 박미정 씨가 다시 말했어요. 농담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대신 같이 증거를 찾아보시죠.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더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불장난으로는 안 갈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증거로는 쓸게요. 제가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놨거든요. 박미정 씨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저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박미정 씨와 저는 은밀한 공조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박미정 씨는 생각보다 치밀했어요. 이미 조현우의 행동에 대해 나름대로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법인카드 내역, 출퇴근 시간, 휴대폰 사용 패턴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일해서 이런 자료 분석하는 일에 익숙해요. 부장님은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서로 도움이 될 거예요. 박미정 씨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박미정 씨와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아린이 차량에
GPS 추적기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소형 추적기를 주문해서 아린이가 모르게 차량 하부에 부착했습니다. 자석으로 붙이는 방식이라 간단했어요. 그리고 박미정 씨는 조현우 명의로 된 주차 타워, 정기권 출입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위조해서 받아왔습니다. 구청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서류 작업에는 능숙하더라고요. 조현우가 평소 회사 근처 주차 타워를 이용하는데 언제 들어가고 나오는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목요일 드디어 실시간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아린이가 평소처럼 PT 가야 해라고 하면서 집을 나섰어요. GPS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합정역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정역에서 멈춘 게 아니라 합정역에서 좀 더 걸어간 곳에서 멈췄어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보니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박미정 씨에게 연락해서 조현우의 위치도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조현우는 회사를 오후 2시에 나갔고 주차타워에서 차를 빼간 시간도 정확히 2시였습니다. 그리고 GPS로 확인해 보니 조현우도 같은 모텔 근처에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희는 모텔 근처에서 기다리면서 증거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오후 3시쯤 모텔에서 나오는 아린이와 조현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까지 찍었어요. 조현우는 아린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아린이는 조현우에게 기대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연인 사이가 아니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스킨십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박미정 씨가 조현우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서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왔어요. 조현우가 회사 동료들과 나눈 대화 중에 아린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목은 고정이야라는 메시지와 다음 주도 그 호텔로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목은 목요일을 줄여서 말한 것 같았고 그 호텔이라는 건 모텔을 지칭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현우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목요일마다 오후 시간대에 2인분 식사 결제나 위스키 같은 술 결제 기록이 있었거든요. 시간을 자세히 보니 아린이가 개인 카드로 결제한 시간과 거의 비슷했어요. 차이가 7분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거의 동시에 결제했다는 뜻이죠. 모텔 복도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확인해 봤어요. 박미정 씨가 구청 업무상 알고 지낸 사람이 그 모텔 사장이었거든요. 정식으로 요청하기는 어려웠지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해당 날짜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린이와 조현우가 함께 1108호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도 정확히 기록돼 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조현우 차량의 블랙박스도 확인했습니다. 박미정 씨가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했거든요. 블랙박스 음성 기록을 들어보니 아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1100화로로 하자는 말까지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들이었어요. 특히 GPS 추적 같은 경우는 제 소유 차량에 제가 설치한 거라서 문제 없었고 사내 메신저나 법인카드 내역 같은 것들도 정당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박미정 씨와 저는 이렇게 모은 증거들을 정리해서 각각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증거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GPS 추적 기록과 모텔 출입 영상, 블랙박스 음성 녹음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불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동안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증거 수집을 계속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조현우의 업무상 비리까지 발견된 거예요. 박미정 씨가 조현우의 개인 컴퓨터를 뒤지다가 이상한 파일들을 찾았거든요. 영업 관련 자료인데 협력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 명백한 리베이트 거래였습니다. 조현우가 협력사의 견적을 높게 잡아주는 대신에 그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기획비라는 명목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뒷돈을 받는 거였습니다. 견적서도 이중으로 작성돼 있었어요. 회사에 제출하는 공식 견적서와 실제 협력사와 거래하는 견적서가 따로 있었거든요. 차액이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몇 개월 동안의 거래 내역을 계산해 보니 조현우가 받은 리베이트가 억 단위였어요.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더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조현우가 아린이와 만날 때 쓴 비용들을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고요. 모텔비, 식대, 술값까지 전부 회사 돈으로 결제한 거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죠. 더 심각한 건 거래처 여직원들과의 접대 관련 메시지들도 발견됐다는 거예요. 조현우가 거래처 여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중에 노골적으로 대가성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번 계약 성사되면 특별한 보상이 있을 거야?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해보자. 같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조현우라는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었어요. 불륜도 모자라서 회사 돈까지 횡령하고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박미정 씨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서 완전히 실망했어요. 이런 인간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니 기가 막혀요. 불륜은 그렇다 쳐도 회사 돈까지 훔치다니요. 박미정 씨의 반응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린이도 이런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게 더 화가 났거든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사적인 배신은 불륜이고 공적인 배신은 착복이구나. 조현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이제 단순히 이혼 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조현우의 업무상 비리까지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박미정 씨와 상의해서 내부 고발도 함께 하기로 결정했어요. 조현우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손실로 이어지는 문제였거든요. 협력사들도 이런 비리 거래에 연루돼 있었으니 국세청에도 신고해야 할 것 같았어요.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탈세 혐의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혐의가 될 수 있었어요. 박미정 씨가 말했어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서 정의를 시현하는 거네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방치되면 다른 피해자들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조현우 같은 사람이 계속 회사에서 일하면서 비리를 저지른다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저희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신고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팀, 국세청, 경찰서에 각각 신고하듯 시간을 맞춰서 한꺼번에 하는 거였어요. 그래야 조현우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리베이트 관련 증거들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조현우가 개인 통장으로 현금을 받은 기록들까지 있었어요. 협력사 사장들이 조현우 명의 통장에 직접 입금한 내역들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거래였죠. 회사 이익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만의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실행에 옮길 날이 왔습니다. 박미정 씨와 저는 정확한 타임테이블을 짜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기로 했어요.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회사 감사팀에 내부 고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 협력사와의 이메일, 주차 기록, GPS 추적 결과까지 모든 증거를 패키지로 만들어서 전달했어요. 감사팀장이 자료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이 정도면 즉시 조사에 들어가야겠네요. 일단 조대리 업무 정지시키고 대기 발령 내리겠습니다. 10시에는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리베이트 거래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혐의로요. 협력사들이 실제보다 높은 견적서를 발행하고 그 차액을 조현우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국세청 담당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런 거래가 계속됐다면
탈세 규모가 상당할 것 같네요. 즉시 세무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30분에는 경찰서에 가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현우를 고발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증거들과 회사에 손해를 끼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경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명백한 횡령이니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호에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 소장과 상간남녀 소송을 동시에 접수했어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모텔 추임 영상, GPS 추적 기록, 사내 메신저 대화, 블랙박스 음성 등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죠. 변호사도 이 정도 증거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어요. 박미정 씨도 같은 시간에 조현우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팩트만 간단히 정리해서 올렸어요. 물류회사 영업직원의 리베이트 수수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이라는 제목으로요. 개인 신상은 공개하지 않고 사실 관계만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비리가 공개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쯤 조현우에게 회사에서 연락이 갔을 거예요. 감사팀에서 즉시 출근해서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이었죠. 조현우가 황급히 회사에 왔는데 이미 책상은 봉인돼 있고 컴퓨터 접근도 차단된 상태였어요. 감사팀에서 조현우를 별도 회의실로 데려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에는 국세청에서도 회사에 연락이 왔어요. 조현우 관련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협력사들에게도 연락이 갔을 거예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통보였죠. 오후 5시에는 경찰서에서 조현우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됐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루 만에 모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거죠. 조현우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회사에서는 직무 정지당하고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경찰에서는 수사 대상이 되고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까지 당한 거니까요. 저녁에 아린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조현우에게서 연락을 받았나 봅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현우 오빠가 갑자기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던데? 아린이가 현우 오빠라고 부르는 걸 처음 들었어요. 평소에는 조대리라고 했는데 말이죠. 아, 회사에서 비리 문제가 발견됐나 보네. 나도 오늘 알았어.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린이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아마 조현우일 거예요. 이제 둘 사이의 관계도 위기에 처했다는 걸 실감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조현우 관련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얘기부터 법인카드 사적 사용까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조현우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조현우에 대한 특별 감사가 시작됐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현우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됐어요. 회사 전체 공지에도 영업팀 조현우 대리 관련 특별 감사 실시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조현우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얘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얘기들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협력사들에게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조현우와 거래했던 업체들이 리베이트 회수 요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온 거였습니다. 자신들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 마당에 조현우와의 거래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조현우 담당이었던 거래들이 모두 중단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어요. 회사 매출에도 타격을 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녁 뉴스 지역 소식에서도 이 사건이 나왔어요. 지역 물류 스타트업 영업 직원 리베이트 수수 및 횡령 의혹으로 수사 착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조현우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해고, 수순을 밟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경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됐으니까요.
아린이도 마찬가지로 패닉 상태였어요. 조현우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초조해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서 아린이로서는 더 답답했을 거예요. 현우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연락도 안 받고. 아린이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통쾌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조현우와 아린이가 만났나 봅니다. 아린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표정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아마 조현우가 상황 정리를 해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제가 몰래 녹음한 걸 들어보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조현우가 잠깐만 숨어 있자. 상황이 좀 정리될 때까지만 일하고 하면서 아린이에게 거리를 두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아린이가 넌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지. 나는 어떻게 하라고? 따져 묻더라고요. 둘 사이의 관계도 위기에 처하면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싶었어요. 조현우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보고서, 작성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인정돼서 해고 처분을 받았어요. 퇴직금도 없었고 오히려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거액의 추징세와 가산세가 나왔어요. 리베이트로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협력사들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허위 견적서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려는 거였습니다. 조현우로서는 사면초가 상황이었어요. 직장도 잃고 거액의 세금도 내야 하고 민사소송까지 당할 처지가 된 거니까요. 아린이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조현우와의 관계는 사실상 끝난 것 같았고 저와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아린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을 거예요. 평소보다 제가 차갑게 대하고 있었거든요. 조현우 사건인 뉴스에 나온 이후로 아린이의 스튜디오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나 봅니다. 아린이가 조현우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필라테스 업계는 생각보다 좁아서 이런 소문이 빨리 퍼지나 봐요. 스튜디오 원장이 아린이를 불러서 따로 얘기를 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고객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린이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운동복 광고나 필라테스 홍보 게시물의 좋아요를 눌러주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었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의 평판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모든 일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모두 인정돼서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아린이와의 이혼이 확정됐고 별이의 단독 양육권도 제가 가져갔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유리한 조건을 받았어요. 아린이의 불륜이 명백히 증명됐기 때문이었죠. 상간남녀 소송에서도 승소해서 조현우와 아린이로부터 고액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조현우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해 회사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까지 해야 했어요. 박미정 씨도 조현우와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조현우의 불륜과 횡령이 모두 인정돼서 박미정 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성사됐어요. 조현우는 회사에서 해고된 후에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나 봅니다. 업계에 소문이 퍼져서 어느 회사에서도 채용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리베이트 수수와 횡령으로 전과자가 된 상황에서는 재취업이 어려웠을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거액의 추징세와 가산세를 부과했고 협력사들의 민사소송도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조현우가 허위 견적으로 인해 협력사들에게 끼친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했거든요. 형사 처벌도 받았어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집행유예였지만 전과자가 된 거죠. 아린이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졌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는
이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고객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서 스튜디오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스튜디오에서도 채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업계가 좁다 보니 소문이 빨리 퍼졌거든요. 위자료와 소송 비용 부담으로 아린이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받을 위자료와 조현우가 갚아야 할 손해, 배상금까지 합치면 아린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신용불량자가 될 직전까지 갔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박미정 씨는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는 불로 복수하지 않는다고 했던 약속 말이에요. 실제로 둘 사이에 불륜관계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공통의 목적을 위해 협력할 뿐이었거든요. 복수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각자 일상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별이는 처음에는 부모님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별이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아린이의 잘못에 대해서는 별이가 성인이 된 후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놔두기로 했어요. 지금은 아빠와 함께 사는 게 더 좋다고 말해주는 별이를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고 있습니다. 박미정 씨와는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의 연락만 하고 있어요. 둘 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다시 연애를 할 생각은 당분간 없어요. 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소중하거든요. 주말마다 별이와 함께 영화도 보고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면서 평범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조현우 사건 이후에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했어요. 제가 제보한 덕분에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회사에서도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잘못한 사람들은 결국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고요. 조현우는 직장도 잃고 전과자가 됐으며 거액의 손해 배상까지 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린이도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죠. 모든 것이 정당한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이와 함께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요. 과거의 상처는 상처로 남겨두고 앞으로는 더 건강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